그리고 사실 헬라 시대와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에서 시작된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그다음에 이제 라틴의 그 로마를 제외하고는 그 후는 다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는 다시 이슬람 세계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서구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 한 5세기에 불과해요.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을 이런 동방 문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기 헐리우드 영화, 만화 영화 이런 걸로 이제 익숙한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이제 이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 나일강,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적도 지역을 이제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집트 문명을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람세스를 한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람세스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이 있죠. 광개토 대왕.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광개토 대왕. 넓은 땅을 정벌했다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았던 왕이 장수왕이 있죠.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근데 이 람세스 주니어 2세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합친 사람이에요. 이집트를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만들어 영토를 넓혀놓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람세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60년 동안 대제국을 통치했고, 이제 그래서 이 람세스의 저자는 그 크리스티앙 자크, 이 사람은 그 13세기 설, 1260년 설을 수용을 해서 이 람세스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한 이집트 문명은 당연히 이제 농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겠죠. 물론 이 큰 강이 있고 그 옆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래서 이 수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또 수공업도 발전을 해서 이 이집트 보면 파피루스 문자도 그 종이도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도 짜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의 선물이냐 그러냐. 다른 강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나일강은 삼각주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범람을 해마다 이제 엄청난 넓이의 땅이 범람을 하니까 이 네 땅 내 땅이 섞이니까 이제 이걸 측량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하는 거죠. 기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분쟁을 마무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일강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라밋을 이제 잘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 피라밋에 대해서 참 많은 이제 영화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 나일강 서해안의 사막과 이 나일강을 경계하는 지역에 피라밋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이 피라밋에 대해서 10만 명이 3개월을 교대로 20년에 걸쳐서 기자의 대피라밋 같은 경우에는 세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기자의 대피라밋이에요. 그래서 저 피라밋 이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나일강 범람하는 지역이에요. 딱 그 경계선에 피라밋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 피라밋이 왕의 무덤이다. 왜 건설했느냐, 뭐 영혼 불멸을 위해서 건설했다.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제 학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 이건 아까 모세 출애굽에 대한 얘기고, 람세스 1200년 이거 제가 잘못됐네요. 1290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람세스 책 읽어보면 아부신벨 신전도 나오고, 뭐 이게 지금 아스완 댐 때문에 옮겼는데 최고의 이집트의 유적지죠. 거대한 신전의 이 왕의 모습인데, 아스완 댐을 건설하면서 이게 수몰됐어요.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집트가 그거 옮길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유네스코에서 국제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이전비를 댔어. 옆에다가 높은 데다가 이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물에 잠겨 있고, 그 위에 여기 그림에 보여요. 밑에 이제 아부신벨 신전이 밑에 있고 이 위에 옮겨다 놨죠. 뭐 이런 장면이고. 그래서 이 피라밋은 지금도 저기 아주 수수께끼입니다. 왜 건설했는지. 그런데 2009년에 일본의 NHK에서
고대 4대 문명의 미스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한 학설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 남쪽에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 무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마을. 그 유적을 발견했는데 한 6천 개 정도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피라미드 건설했던 노동자들의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했냐면 심지어 뇌 수술을 한 흔적까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뼈가 남아 있으니까 뇌를 내면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무슨 수술을 했던 시술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하다가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짐작을 하냐면 이게 단순히 노예였으면 정말 히브리 노예, 유태인들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노예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노예들 뇌 수술을 해주겠어요? 죽으면 죽나 보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 뇌 수술을 해줬다는 거는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시민들이었을 거다. 물론 노예도 같이 했겠죠. 이집트 시민들도 같이 했을 거다. 그리고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너무 술 먹고 지각해가지고 혼나는 거 뭐 이런 거 기록돼 있어요. 노예가 술 처먹고 늦게 오면 때려 죽이지 살려두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노예가 아니다. 그럼 왜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느냐? 그래서 이제 NHK에서는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하냐면 이게 일종의 공공부조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되어 있는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집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사막지대로 와 있어야 돼. 그런데 수많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사막지대에 와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공물을 거두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먹여 살려주면서 뭔가 같이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단결이 되고 운동이 되고 사람들이 나약하게 술만 먹고 그냥 놀려주면 사람들이 나약해져.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건설을 했을 거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뇌수술도 해주고 나름대로 인간다운 대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적이 하나 발견됨으로써 그동안 피라미드 건설을 둘러서 온갖 억측이 이제 새로운 학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나라 통치, 경제랑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도 연구될 분야가 참 많아요. 아까 수메르 문명도 그렇지만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연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명. 우리가 흔히 선사시대, 삼황오제 시대 이런 건 다 신화예요, 신화. 심지어는 하은주 시대라고 그러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것도 다 신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원전 한 1000년까지는 중국에서는 신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문명은 아까 얘기했던 수메르 문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 문명이나 이 히브리 문명보다 훨씬 뒤의 얘기죠. 10세기 같으면 이게 다윗 왕조 시대거든요. 그 다윗 왕조 이미 이전에도 사울 왕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 사사시대라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삼손과 드릴라 영화가 보였어요. 삼손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사무엘, 이게 다 사사들이에요. 사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판사라는 뜻이에요. 판사. 영어로 사사를 저지라 그래, 저지. 그러니까 이제 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이제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지, 영어로 저지. 한국 성경에는 이제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단지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삼손이 대표적인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 여자도 사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왕이 여자가 있는 시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주나라가 이 11세기, 10세기 정도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 공자맹자 시대인 춘추 전국시대가 기원전 7세기, 8세기부터 되니까 5세기까지니까 사실 기원전 5세기면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스가 한참 번창했던 시기가 BC 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전국 시대하고 비슷하고 로마는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보다. BC 1세기에 시작해가지고
로마 전성 시기가 이제 AD 1세기니까 그거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전국 시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 문명은 최초로 중국 그 거대 제국을 통일한 게 진나라죠. 그래서 진한 시대 그 후에 삼국 시대 이렇게 오면서 이 진한 시대가 이제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 절대주의 국가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 그 기원전 1000년경에 부족이 1200개 부족의 국가가 있었다 그러고 춘추 시대가 그리고 BC 500년경에 30개로 이제 통합이 되다가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에 16개, 전국 시대 7개.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 때 시황제에 의해서 천하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시 황제가 이제 최초의 통일 왕조를 만든 이제 절대 군주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제 화려하고 유명한 황제가 있다 그러면 진나라의 시 황제죠. 그 여러분 이제 진시 황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 소개하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진시 황제 1, 2편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다 못 하겠는데. 진시 황제의 동양에서는 이제 그 후대 왕량은 굉장히 무식한 황제라고 이제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분석 갱유를 했기 때문에 서적을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식한 황제다 이렇게 이제 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사실 진시 황제가 불태워 버린 거는 전부 유학책이에요. 유교. 진시 황제는 법가를 숭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가하고 유가는 서로 대립이 돼요. 법가는 뭐냐면 인간은 악하니까 법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된다.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법가 사상이고 유가 사상은 덕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으로 엄밀하게 다스리지 말고 덕으로 감화시켜야 된다, 사람을. 근데 이 두 가지가 중국의 천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서로 갈등과 경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 이후는 전부 이 유학이 중국의 통치 이념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최초로 통치했던 시황제는 진시황제는 이 법과 사상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학책은 저건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유학자들이 볼 때는 무식한 황제지. 그래서 이 농업이나 의학서적은 전부 보존을 했고 유학서적만 이제 이단 사설이다. 그래서 이제 불태워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시 황제는 이제 만리장성을 최초로 쌓았던 사람이고 높이 10m에 5,000km에 100만 명이 동원됐었다 그래요. 그 중에 4분의 1이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성이 높았겠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나라 시황제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했는지는 그 진시 황릉에 가보면 알아요. 서안에 가보면 병마용이 있는데 나도 이거 한번 가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관광객들이 끊어지지 않고 거기 그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에 맞먹는 규모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많은 구덩이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구덩이들한테서 이제 저 진흙으로 된 이제 무덤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 청동으로 만든 새도 나오고 이게 청동으로 만든 새예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물을 이제 줄여놓은 거예요. 황제의 마차 같은 거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직 진시황 무덤이 다 발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기 기록을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데 바닥에는 수은으로 지도를 만들어 놓고 강 같은 걸 바다를 표시할 때 수은으로 했고 천장에는 이제 보석으로 박아놨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보석은 다 없어졌죠. 그 추정도가 이제 진시황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진시황이 영생 불사하려고 선남 선녀들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금강산까지 왔었다 그랬죠. 불로초를 찾으려고 보냈다 그러죠. 근데 이 진시황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영생하려고 수은 알약을 5년간 먹었었다 그러죠. 참 무식한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업적은 한자를 만들었고 최초로 중국을 통치했고 그래서 차이나라는 단어가 이 치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춘추 전국 시대를 마무리시키고 봉건제를 종식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고
병마용에 대한 수수께끼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 병마용이 나오는 이 진흙 사람들이 다 칼라였어요. 처음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칼라로 돼 있었다고요.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지금 가보면 다 진흙이 칼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커라고 하는 나무 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요새 산소하고 만나면 다 없어져요, 색깔이.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발굴을 못 해. 지금 발굴할 때는 칼라인데 며칠만 지나면 이제 칼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날아가기 전에 이제 색깔이 날아가지 않게 뭘 씌워야 되는데 이거 기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도 지금 발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미 기존에 발굴된 것들, 이미 막 파괴되어서 노출된 것들만 깨진 진흙들을 전부 뼈 맞추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보면요, 옆에 이 공사판에 가보면 계속 옆에서 이런 거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부장품들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요새같이 뭐 찍어낸 것이 아닌데 화살촉이나 방화쇠나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진흙으로 된 사람이 이렇게 활 쏘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면 신발 이렇게 뒷굽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동그라미 무늬가 쫙 있어요. 정교하게 진흙이 대충 만든 진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절대 군주로서 너무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만리장성을 세우고 저런 황릉을 만들고 하는데 동원했기 때문에 그 원성이 높아서 이제 한나라에서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유방과 항우 두 사람이 이제 여러 이제 봉건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고 결국 이제 유방이 당시에 귀족이고 대단한 봉건 영주였고 항우는 이제 독 파는 장사치. 그런데 이제 결국은 유방이 참 항우가 장사고 장사라는 게 이제 귀족 출신이고 전쟁을 잘하는 무사였죠. 결국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진나라를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나온 영화로 초한지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는 근데 중국의 역사를 좀 알고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더스 문명은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세웠던 문명이죠. 여기도 보면 인더스 문명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BC 3300년에서 BC 1700년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중국보다도 인더스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됐죠.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모헨조다로에서 인더스 문명의 유적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사실 이 인더스 문명도 충분히 발굴이 안 됐어요. 이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이 이런 걸 발굴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수메르 문명들을 그대로 땅속에 아직도 묻혀져 있어요. 몇 층에 걸쳐서 이 문명들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발굴하려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과 이런 게 들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도 아직 이런 발굴부터 몇몇 군데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내가 지리적 위치 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왜 어떤 문명이 새로 생겨나느냐 했을 때 요즘은 다른 가설들이 제도 가설이라든지 막스의 착취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거로 올라갈수록 위치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대개 부유한 선진국들이 온난 지역에 위치해요. 가난한 나라들은 적도 근처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 남해기선과 북해기선 사이에 있는 이 온난 지역, 여기에 이제 남해기선, 북해기선이 가운데가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기선, 북해기선이 있죠.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요 사이는 더워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이 발달하기 어렵고 그 북쪽이나 남쪽에 온난한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고 이거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몽테스키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오늘날 현대 경제학자 중에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이 지리적 가설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리학자들은 대부분 지리 결정론, 지리적 위치 가설을 넘어서 지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총균세 이런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요새 유명한 이제 고고학 역사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표적으로 환경 자원의 차이가 문명을 좌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호주의 경제사학자인 에릭 존스 같은 사람, 유럽 문명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 지리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경제사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지리적 위치 가설을 이제 주장도 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사실 고대 사회는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4대 동양 문명은 다 이 큰 강유역에서 발생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제모울로하고 로빈슨이 쓴 그 책을 보면 책 제목이 왜 국가는 가난한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과거 문명이 꼭 온난한 곳에서만 발전한 건 아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더운 지역인데 더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멕시코라든지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은 다 열대 지역이에요. 적도 근처를 지나는 열대 지역에서 발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반드시 열대 지역이라고 해서 문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 특히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을 가보면, 여러분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을 가보면 대단하죠. 진짜 석조 건물로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막 그 돌 사이로 나무가 기기게 매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진짜 괴기스러운데, 그 정글 안에 어마어마한 과거 문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열대 문명 아니었냐.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에티오피아 악숨 왕궁, 이게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 에티오피아 왕국이죠. 거기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발달된 문명인데 거기도 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과거에도 얼마나 열대 지방에서 문명들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은 반드시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 위치 가설하고 또 유사한 게 이제 자원이 많은 곳.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하고 자원이 많은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열대 지역에서도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이제 반론을 피우지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잘 산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사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원을 얘기를 했어요. 자원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이 이렇게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었느냐. 영국은 석탄 광산하고 철 광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석탄과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리적 위치가설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섬나라가 발달하기 좋다. 왜? 섬나라는 해안 지역이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내륙으로 깊숙한 곳까지 강이 들어오는 나라들이 발전하기 좋다. 이렇게 경제 성장의 원인을 얘기할 때 자연적 조건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원의 저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자원이 많으면 그 사회 엘리트들은 새로 창의적인 일을 하기보다 자원을 농갈라 먹는 일, 결국 렌트 추구하는 일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발전하기 어렵다. 그게 자원의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원이 많지만 못 사는 나라가 더 많다.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 중국, 브라질, 인도 자원 많고, 러시아 세계 제일 자원 많다. 그런데 잘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오히려 자원이 없는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한국, 자원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잘 살지 않냐. 그러니까 반드시 자원이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계속 이런 그 논란이 경제 사학자들 간에 있습니다. 로드릭 등이 쓴 2004년에 쓴 논문들을 보면
지리적 위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다. 이스털리하고 레빈이 2003년에 쓴 논문도 보면 역시 기후나 환경, 중요한 요소이기는 틀림없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그 지리적 위치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고대로 걸어갈수록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단지 현대로 오면서 지리적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인간의 창의성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는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뿐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대 동양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대 동양사회의 특징은 아무튼 큰 강유 지역에서 발전을 했고 농경 문화가 중심적으로 발전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